1. 일본과 대만의 비극적 종말. 2. FA 1. 한국군은 기적을 만든다. 2. 중국은 두렵다. 3. 가장 강력한 핵잠 수함. 최근 봉화 광산 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두 사람이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째 그야말로 221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조 당국은 11월 4일 오후 11시 3분쯤 고립됐던 작업자 62살 박모 씨와 16살 보조작업자 박모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걸어서 갱도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눈으로 보는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였지만 열흘 만에 구조된 만큼 정밀 검사 등을 위해 두 사람은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사히 구조되는데 큰 도움을 줬던 두 가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봉화 광산 매몰사고는 지난달인 10월 26일 오후 6시쯤 경북 봉화 제3면 아연 채굴광산 제1수직갱도에서 포사 약 900톤이 수직 아래로 쏟아지며 발생했습니다. 여기엔 작업 조장 및 보조 작업자가 지하 190m에서 작업 도중에 매몰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사고 당시 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2명은 미리 이상 징후를 느껴 자역으로 빠져나오고 3명은 광산업체가 자체 구조했지만 남은 2명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몰된 작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동원됐지만 구조되는 열흘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 14시간 후에야 119에 신고된 것부터 문제였는데요. 소방당국은 10월 27일 신고받자마자 인력 130여 명과 장비 29대를 동원하여 구조 작업을 벌였고 구조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월 29일 지름 76mm짜리 첫 번째 천공기의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폐쇄되었던 광산의 제2수직갱도를 통해 구조대의 진입로를 뚫었는데 해당 구간에 대형 암석이 많은 데다 강도가 높아 파쇄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첫 번째 천공기를 이용해 지상에서 지하 185m까지 내려갔지만 고립된 노동자들이 있는 지점과 아쉽게도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름 98mm짜리 두 번째 천공기도 시추 작업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구조를 위해 측량에 이용된 도면이 20년 전 문서라 실제 측량과 차이가 생겨 잘못된 좌표로 시추 작업을 하던 황당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고 업체와 소방 당국 사이의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면서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는 6일 동안 매몰된 작업자들은 지하 190m에서 계속해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하 190m에서 버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100원짜리 커피 믹스에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고립 당시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를 비상식량 삼아 먹으면서 버텼다고 전해지는데요. 두 사람은 갱도에 갇힌 후 2에서 3일간 갱도 안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땅속 지형을 잘 알고 있던 작업반장이 근처에 있던 비닐과 마른 나무 등을 모아 사다리를 타고 특정 지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나무막대를 세우고 비닐을 둘러 마치 텐트처럼 추위를 막았습니다. 또 비닐 막사 안에서 마른 나무로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인 작업반장은 50대 후배를 안심시키며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작업할 때 가져간 물 10리터와 커피 믹스 30봉지를 조금씩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커피 믹스가 떨어진 후에는 떨어지는 물방울로 목을 축이며 계속해서 버틴 것인데요. 그리고 구조대의 발파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려오자 어딘가는 뚫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내부에서 자신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립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북돋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생존에 돌아온 광부 2명이 하루 최소 1개의 커피 믹스로 버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피 믹스와 그 성분에 대한 관심이 한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마닐들의 중량은 12g에 불과하지만 열량은 50kcal에 달합니다. 구성 성분은 나트륨 5mg, 탄수화물 9g, 당류 6g, 지방 1.6g 등입니다. 밥 한 공기 150g과 215kcal임을 가정할 때 커피 믹스 4봉지가 이에 맞먹습니다.
저체온증의 몸에서 칼로리가 높은 설탕을 소화하면서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등산 갈 때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커피 믹스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시추 작업까지 계속 지연되자 구조대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현장에 지름 76mm급 민간 시추기가 투입됐지만 구조 작업의 속도를 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등장한 것이 대한민국 육군이었습니다. 221시간 만에 구조된 봉화 광산 매몰사고 기적의 생환 현장에는 우리 육군에 큰 도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군 유일의 심정작전 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시추대대 장병들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시추대대는 30년 넘게 임무 수행한 베테랑 동기 원사 4명을 포함해 이 분야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대는 지난 2일부터 구조 당일까지 대대장을 포함한 부대 병력 25명과 시추기 3대 등 차량과 장비 15대를 지원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째인 11월 4일 오후 11시 3분경 시추대대 덕분에 암석침을 뚫고 노동자가 작업했던 위치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광부 2명은 살아있었고 직접 걸어서 나올 정도로 별다른 부상 없이 양호한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국방일보는 봉화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시추대 장병 5인을 주둔지에서 만나 인터뷰했는데요. 작전에 참여한 정상일 시추대 대장 이상엽 중대장, 김나연 심정반장, 송병호 반장, 그리고 작전을 지원한 전철수 수공구 담당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 영웅들입니다. 보통 2주 동안 진행되는 천공을 수방사 시추대대는 38시간 만에 해낸 것인데요. 작전에 참여한 김나연 심정반장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구조작전은 시간 싸움이니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천공한 곳이라도 더 하려고 했죠. 정신 차려보니 38시간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전 인원이 붙어서 임무에 몰두했더라고요. 보통 심정작전 나가면 천공 하나에 2주 정도 잡는데 이틀 하고 반나절 정도에 판 거니까. 지난 1일 밤 9시 출동 명령을 받은 대대원들은 곧장 300km를 달려 새벽 2시쯤 작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대대 장병들이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된 심정 개발 작전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이상엽 중대장은 모두 휴식이나 퇴근은 당연히 뒷전이었다. 누구 하나 힘든 내색 없었다며 대민 지원에 여러 번 참여한 베테랑들이었어도 인명구조 작전은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 정상 534m에 도착한 장병들은 곧장 구경 15cm급 시추기 3대로 예상 지점 3곳에 지름 200mm의 천공을 냈습니다. 이들은 시추뿐만 아니라 탐사 작업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시추기로 천공하고 랜턴이 달린 시추공 카메라와 첨음 장비를 투입해 생존자를 확인하면 소방이 구조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정상일 대대장은 시추공 카메라를 투입해 갱도를 확인해보니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 내몰사고 고립자들의 생존 확률이 높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음식물과 의약품을 넣고 고립자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시거나 기운이 없다면 돌을 던져달라고 외쳤다고 회고했습니다. 장병들의 탐사 작전을 지켜보던 매몰사고 고립자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다시 한번 움켜잡았습니다. 이 중대장은 첫 탐사 후 생존 확률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가족 중 한 분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시더라며 간절한 가족분들의 모습을 보고 더 힘을 내서 작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몰사고 구조는 단단한 땅을 뚫는 작업이다 보니 흙과 돌가루가 눈, 코, 입에 튀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대화가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함께 작전을 해왔기에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는데요. 이 중대장은 장비 특성상 물을 사용하는데 작전 지역이 산속이다 보니 체감 온도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갔었다. 물을 맞으면서 할 수밖에 없어 다들 눈이 새빨갛고 목소리도 상했다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일하더라. 부대원들은 대체 불가 부사관이고 우리 부대는 대체 불가 부대다. 장교로서 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추공과 함께 구조 현장에 투입된 것이 기술 교류의 기회도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심정 반장은 민 군이 동시에 시추 작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민간은 작업 방식이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전을 마치고 대화하며 느낀 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감음 현장 등 국내는 물론 해외 파병 부대의 심정 개발 작전도 펼치는 시추대대는 또 한 번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킨 국민의 군대의 모습을 구현한 것인데요. 특히 봉화 광산 매몰사고 광부 급적 구조 1113 공병단 장병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대가 위치한 지역에는 주민들이 손수 제작한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내몰사고 고립자들이 구조되는 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임무에 매진한 장병들에게 전하는 격려였습니다. 이 중대장도 이번 작전 성공을 계기로 군의 필요성을 평소에 체감하지 못하셨던 분들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의 존재를 일깨워 드린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상급 부대에서도 그 부분을 좋게 봐주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심정중대는 1km 이상 고지에 올라가 작전을 많이 하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즉각 대응 태세가 갖춰져 있다며 어떤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우리 부대가 달려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적의 생還을 이뤄낸 광부 2명이 무사히 구조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이번 일주일 만에 경북 안동병원에서 퇴원했는데요. 이날 퇴원한 반장 박정아 씨는 퇴원 기자회견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조된 뒤 밖에서의 처절한 구조 활동 얘기를 듣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 하는 그 진심이 가슴 깊은 곳까지 느껴졌다며 민간 군부대 자원봉사자와 각 기관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도움을 준 많은 사람과 커피 믹스까지 그야말로 실종자들이 건강하게 구조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기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필사적으로 구조에 참여하며 시추에 성공해낸 시추대대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올해만 벌써 79발로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올해가 채 가기도 전에 3배에 가까운 미사일을 쓴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동해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 능력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 대잠수함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응하듯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신안군 흑산도 해양통제구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핵 잠수함이 서해상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1년에 1-2번 나타나던 잠수함이 올해만 5번째 등장했는데요. 특히 9월엔 미국 본토의 SLBM을 타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청정 18호의 훈련 영상이 공개되며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연일 견제 수위를 높이는 것엔 과거 무산되었던 한국의 한 비밀 프로젝트가 미국 언론에 의해 다시 재조명되었기 때문인데요. 해외 전문가들이 잊을만하면 한국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에 성공한 것인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 북한이 형님으로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국에 왔었습니다. 점심을 앞둔 12시 34분.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렸는데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철도 기동 미사일 체계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곳곳에 철도가 깔린 북한에서는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기에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인데요.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간 이 미사일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였고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되었죠.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반 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과 바다에서 쏘는 SLBM,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요. 그중 SLBM은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 쏘아 올린 후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론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1mm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할 수 있고, 자칫 실패하면 잠수함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것이죠. 시외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은 작년 8월 취역한 도산 안창호함 덕분인데, 우선 도산 안창호함은 분명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 HI서은 미국의 해양 군사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해서인지 3.000톤급인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것을 높게 쳐주는 것인지, 작년 말 미국 뉴욕 타임스에는 한국은 오래전부터 핵 잠수함을 원했으며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별다른 발표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는 것이 의아하지만, 이 기사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말의 2027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를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 핵 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000톤급 잠수함의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 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 미국 국방성 차관 월리스 그레그 숨은 핵 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고, 허드슨 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돈을 투자하길 바란다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같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나서서 한국의 기술력과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에는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의 바라쿠다 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던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고 끝에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는데요. 그렇게 보고한 날짜인 2003년 6월 2일에서 단 362 사업으로 명명돼 핵잠수함 3척의 건조가 비밀리에 착수되었습니다. 워낙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이고 유출되었다간 외교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한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보도해버렸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후 핵잠수함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해체했고 이후 전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한미 미사일 지임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핵 잠수함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이때부터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2달 뒤 더 중요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의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잠수함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하려면
최소 3,000톤급 몸체를 갖춰야 하는데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고 한국이 독자 개발을 했기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원자로에 관해 얘기하자면 한국은 이미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출까지 성공했으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기간 중 강으로 방위사업청장은 핵잠수함에 대한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소문에 관해 묻자 아니다가 아닌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는데요. 연료만 공급된다면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데요.